N번방, 최초 보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주빈은 잡혔고 정부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5,000명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유사 N번방은 오늘도 운영 중입니다. N번방 이후 1년, 무엇이 변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남았을까요? 전문가를 모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얘기해볼까요? 성착취는 N번방 사건 이후 가장 자주 보이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야한 동영상이나 음란물이라고 부르며 가볍게 여겨져 왔던 것들이 성착취라는 말을 통해서야 비로소 범죄임이 명확해졌습니다. 몰카 대신 불법 촬영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언제 옛날에 그런 용어를 썼었나? 안 썼던 것 같아요.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안 썼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태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들을 수사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전문가들 차원에서 성착취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진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이제 어떤 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묻거나 이러한 식으로 있어 왔지, 이 성착취라는 용어로 해서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포르노그래피라고 했을 때는 포르노를 사용하는 자도 문제이지만 포르노에 등장하는 인물도 다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했던 거죠.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일탈을 한 비행 청소년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단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들이 피해자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시킨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예방 차원의 법률들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데 의견을 이제 공감대를 형성한 게 그게 굉장히 큰 소득이다라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에는 성인이 중학교 2학년과 성관계를 가져도 경우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동의 여부가 처벌을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처벌합니다. 이제 아이들을 3년은 더 보호할 수 있게 된 거죠. 수사기관에서 의제강간 연령을 갖고 토론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물론 좁은 범위겠지만 없었고, 사실 가장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연령이 아주 낮은 아이들은 차라리 진술 능력이 문제가 되거나 지적장애인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문제가 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이 가해자들이 대부분은 SNS에 이제 네 행동을 폭로하겠다, 네,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면 부르면 가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CCTV에 잡히게 되거든요. 그런 객관적인 증거물들 때문에 이 피해자가 마치 본인이 응한 것처럼 이제 판단이 되는데, 진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면담을 해보면은 그 이면에 있는 심리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그런 어떤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심리학 이론에서 보면 그 피아제 이론, 아주 옛날 이론이지만 오늘날도 서구 사회에서는 아주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발달 심리학 이론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인간들의 인지 발달은 연령에 따라 가지고 그 발달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이게 사실은 구체적인 조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고 신체적으로도 성장을 해서 CCTV에는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은 현장에 오라 그러면 걸어가서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직접 경험하기 전에 추론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능력이 아직은 미성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 추론이라는 게 완성되는 연령이라고 하고, 그러면 외국에서 뭐 독일이나 프랑스는 만 15세, 영국이나 미국은 왜 만 16세로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은 피아제 이론에 근거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의제강간 연령을 선택한 서구 사회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의제강간 연령이 13세 미만이었는데요. 그 이제 의제강간 연령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를 그런 문헌상에 어딘가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과학적인 증거는 없어요.
법률 서적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일본법을 베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참조를 해서 형법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은 왜 만 13세 미만으로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본은 보나마나 이제 전시에 많은 청소년들을 동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제 와서는 해보지만 어느 문건에도 하여튼 명확하게 왜 12살까지만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문건이 없는 이제 일본이나 한국보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무지하게 많은 서구 사회의 기준을 따르는 게 적합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랜덤 채팅 앱 규제인데요. 랜덤 채팅 앱은 성착취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통로였고 사실상 청소년 조건 만남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가장 갈 길이 멀고 또 그만큼 가장 시급한 랜덤 채팅 앱 규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네, 교수님이 꾸준히 말씀해 오신 것들이 이번에 많이 다 나도 꿈인가 생신가 싶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지금 입법이 마구 되는 와중에 이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정보통신망법하고 사업자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사업자들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된 데는 사실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를 국회에서도 이제 인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자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실제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2018년도부터 한 뭐 몇 달 동안 이제 그런 문제들을 직접 체험을 해보면 그러면은 사실은 업자들이 절대 무고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위장해가지고 이제 잠입수사처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1시간 하면 쿠폰이 하나 띡 날라오고 또 뭐 2시간 하다 보면 또 무슨 돈을 또 누가 유저가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금전을 주면서 그 채팅방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그 어떤 상거래의 질서를 만든 업자가 어찌하여 무고하냐. 미성년자인 걸 뻔히 아는데 왜냐하면 연령을 막 다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또는 뒤늦게라도 알 수 있는 경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려면 알 수도 있는데 방치해 놨다가 모든 것을 유저들의 문제로 다 밀면서 본인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 그러고서는 발만 빼면 그러면은 영업해도 되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결국은 아이들을 유인하는 통로에 사실 텔레그램까지 첫 번째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에요. 랜덤 채팅 앱에서 유인이 돼서 라인을 깔아서 라인에서 한참 동안 성착취를 당하다가 그 중에 일부가 텔레그램에 이제 성착취 피해자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떤 이동의 통로를 차단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보호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주 밀착 감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랜덤 채팅 앱을 깨끗하게 만들고 이걸 이용하는 성인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그곳에 좀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성폭력 피해 아동들을 만나보면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배우게 돼요. 아, 이런 채팅방도 있고 이런 채팅도 있구나를.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사람을 만나는 하나의 도구고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문화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차단하는 어떤 뭐 방법을 뭐 프로그램 상으로 만들거나 뭐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전면적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차단해서 보호한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 방법이지 않을까,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이런 종류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왜 들어가게 될까? 일단은 어른들의 무관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른들의 학대와 방임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나를 뭐 하지 마라 하지만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만 들어가면 내가 뭐라도 하면 막 호응을 하잖아요. 그런 인정이 받고 싶어서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이제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한편으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상자들은 가출 청소년들이에요,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러 들어갔던 거지, 애당초에는. 그런데 그런 이제 성매매 암시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결국은 가출 패밀리와 성매매 조직이 결성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죠.
그런데 또 근본적으로 그런 애들이 왜 생길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사실은 가정학대, 가정폭력, 뭐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되는 거죠. 이번에 창녕에서 아이가 하나 탈출했잖아요.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그 아이는 굉장히 운 좋은 아이고 무지하게 용기가 있는 아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9살 먹은 여자아이가 탈출을 해가지고 다행히도 걔는 선한 어른에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른에 의해서 발견이 못되고 비슷한 또래 가출 청소년에게 발견이 되거나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조직으로 흘러들어가는 가장 제1차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에 나섰다고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출 패밀리에 가담했다고 그 아이들만 엄벌하라.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라.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출현한 아이들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는 생각에 다다를 거라 이 말이에요. 기껏 뭐 처벌을 하면 몇 살 처벌하겠어요. 13세를 형사처벌을 한다. 13세로 교도소를 갈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1년에 기껏해야 한 30명에서 한 50명 많아봤자 그럼 30명에서 50명을 엄벌한다고 그러면 이 사태가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환경이 바뀔 거냐? 너 그럴 리가 없지. 40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걸. 15,000명의 어린이들과 어른들과 그 많은 학대 부모들이 그대로 세상에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못 살게 굴고 사고 파는데 그런데 아이들만 처벌하는 게 무슨 대안이 돼요, 그게. 말씀대로 아이들만 처벌하는 건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가담하고 방관하고 외면한 어른들의 잘못이니까요.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것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성범죄 쪽에서 주로 이제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 자꾸 법이 제도가 개선이 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 성범죄는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암수 문제를 묻히는 그러한 사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은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도중에 상담을 받는 도중에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조금 아이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혹시라도 조금만 변화라도 좀 감지가 된다면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주시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미세적인 측면에서 계속 지켜보고 도와주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0대 국회에서 이제 입법된 법률들은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를 낀다고 해가지고 온라인 성착취물이 완전히 사라질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리도 없습니다. 두 번째 단추를 낄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얼만큼 단추를 두 번째 거 이후에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제대로 옷이 될 때까지 모양이 나올 때까지 끼는지 안 끼는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두 눈 뜨고 감시를 좀 해주시면 참 좋은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